지금 이제 시장 몇 년 하신 거죠? 이제 만 8년 지나서 9년째입니다. 이제 10년을 하셔야 되고, 시장을 3번 하신 분이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 또 앞을 또 전망을 해 주시고 하는 걸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세월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제가 서울시장 3번 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성 8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또 지내놓고 보면, 보통 4년 임기잖아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정말 뭘 할 기간이 안 되고요. 왜냐면 뭐 조금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게 보통 한 4, 5년은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하면 본인의 철학과 원칙이 잘 반영돼서 이렇게 도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양에는 보니까요, 뭐 파리 시장도 그렇고 런던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 최근에 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미국에서 누구죠, 블룸버거 시장도 한 10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야지, 누가 뭐 하려다가 그냥 금방 이제 이 세월이 다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이 한류로구나. 시를 운영하는 게 한류로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 그렇게 간단하게 뽑아서도 안 되고 바로 바꿔서도 안 되고 오래 하는 시장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저를 이렇게 띄워주십니까? 물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뭐 제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선배들부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예컨대 전자정부 분야 세계에서 압도적 1위거든요, 서울이. 그리고 지금 현재 약 57개 분야 아이템이 해외 서울시의 경험을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고요. 수출하는 거죠. 제가 아예 수출 기구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여러분들 지금 어디 아세안 국가들이나 뭐 인도나 아니면 저 유럽을 가더라도요, 서울시만큼 이렇게 도시가 잘 관리되고 있는 도시는 잘 없죠. 예를 들어서 파리나 런던 한번 가보시죠. 뒷골목 가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래서 다음에 서울시장 3선 하고 나면 제가 그 도시 가서 시장으로 나갈까? 그러면 10% 나오지 않을까?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구청장, 시의원들, 또 서울시 공무원들 이렇게 다들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 탁월해요. 여러분들은 뭐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딱 시키면 다 결국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가면 서울은 뭐 압도적 1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게 3선에 잡혀가지고 이제 더 하시는 건 어려울 거고. 자, 자연스럽게 2018년 뭐 이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년을 우리가 겪고 2016년부터 사실 시작하지만 17년, 18년 겪고 이제 19년 저물어 가고요. 앞으로 구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은 시장 임기와 그 이후를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시작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잘 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예컨대 도시 재생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제가 요새 이제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거 문제고 또 하나는 교육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가계 지출도 그게 제일 많고. 근데 이제 교육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다루기 어려우니까 교육청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주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언하기를
신혼부부들, 서울에서 신혼부부 중에서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인 사람들한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 융자를 줘서 전세를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약 5만 쌍이 결혼하는데요. 2만 5천 쌍한테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청년들도 요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의 요새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절반 정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사업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면 정말 아이들 때문에 돌봄과 키움 기능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돌봄에 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이미 투자했으니까요. 합치면 한 4천억 정도로 투자해서 돌봄 문제, 특히 초등 돌봄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래서 아마 아이 키움 센터가 지금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우 중장님 영등포에는 지금 몇 개 정도 만들어졌죠? 3개가 있습니다. 3개니까. 근데 아마 내년까지는 한 400개 정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돌봄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해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교통 문제도 이제 미세먼지와 또 연관돼 있고 며칠 전부터 이제 사대문 안에는 그 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벌금을 세게 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외국 같은 데 가면 도시 안에 들어올 때는 전부 이렇게 통행료를 엄청 받고 있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런던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깨끗하고 시민들이 숨쉬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제 완성해내야 될 과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후 여기 이 취에 오신 분들한테 시장 이후에 대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장 이후는 지금 이후는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선이 먼저 있나요? 대선이 있고 다음엔 또 지방선거가 바로 이어서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화의 그 와중에 저와 박원순 시장과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최현일 구청장 여기 또 시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들이 하여튼 잘 상의해서 제일 좋은 결론을 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뵙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시장님이시지만 저의 생각이나 박 시장님의 생각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 200개 의안을 하여튼 전차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200개 의안이 필리버스터로 신청이 되면서 국회가 완전 올스톱 상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은 그렇고요.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3개가 쭉 있고 이런데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강박관념을 저는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기사도 읽고 또 아는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오전 내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박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주말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 질문 하시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제 성장률이 뭐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조정해서 2%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2%도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이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디플레로 그야말로 쪼그라드는 인플레도 무섭지만 디플레도 디플레도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자영업자들 이제 제가 서울시장실 뒤에 이렇게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딱 누르면 자영업자들이 오늘 뭐 몇 군데나 문을 닫았는지 이거 다 보이거든요. 빅데이터로. 그런 거 보면 계속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버는 불로소득이 노동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2018년에 보니까 144명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거의 한 3분의 1은 그냥 엎드려서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이게 저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모든 분야를 보면 이게 국가 비상사태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 이렇게 민생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은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00개나 되는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빨리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라면 저는 도대체 정치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다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요즘은 이제 이런 고민까지 아마 신영민 의원님이 훨씬 더 저보다 더 큰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독일의 연정 합의 문건을 한번 출간해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 소속인데 상대당인 3인당 소속하고 연정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합의를 다 했더라고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연정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 수를 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방금 아까 고민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저도 궁금한데 근데 지금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타협의 산물이니까 이렇게까지 갈등과 분열 속에서는 정말 좀 참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런 고민을 적어도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률 제도상으로 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옳은 방향이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동물국회는 사라졌다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했죠. 근데 예외가 이제 지난번에 봄에 있었던 패스트 트랙에서 예외가 또 발생하긴 했지만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도 아까 인플레도 무섭지만 디플레도 무섭듯이요. 동물국회도 정말 꼴불견이지만 식물국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1년 전부터 원내대표가 바뀐 이후 저희들이 국회를 거의 열지를 못했습니다. 국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건 다 공세가 됐고 지금 급기야는 필리버스터로 모든 의안이 전면 중지가 되는 이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법률 제도도 그렇고 정치 문화도 그렇고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이것을 총선 때 좀 결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도 좀 잘 돼야 되고요. 괜찮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든 야든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가의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내지는 너 죽고 나 살자 정도 외에는 뭐 논리가 없고 이런 국회는 조금 있으면 국민들이 차라리 국회 없이 가자 하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총선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총선이 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죠. 같이 하셔야 국민의 뜻으로 그죠. 이런 일들이 좀 생산적이고 이렇게 화합하는 국회로 만들어내는 건 국민이 그거 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질문했고요. 이제는 박 시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마이크를 좀 이따 뺏어오겠습니다. 네. 우리 신영민 의원님은 워낙 반듯하시잖아요. 근데 이 국회에 와서 이게 적응이 잘 되십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지금 8년이나 들어갔는데 정말 이거 제가 기자로서 봤던 정치보다도 훨씬 더 험난하고요. 여야 대화에도 제가 같이 이 당의 일로 끼어들어가 봤는데 정말 많이 참고 참아야지. 이거 어떤 때는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여야 협상이 어려워요.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욕을 하면은 바로 요새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꼼짝 못 하거든요. 됩니다. 며칠을 뭐 밤늦게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고요. 정말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국회의원인 것 같다. 근데 또 나가면은 제 아는 친구들도 금방 박 시장님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고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국회를 다시 들어가서 임기를 시작하면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국회 안에서 당과 국회에서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면서 문화와 관행을 바꿔가야지. 그리고 법도 물론 바꾸고요. 국회의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그 당과 국회에서 더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서울시장 지금 서울은 여러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금융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세계 금융도시 7위에 랭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다른 지역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떼가고 뺏어가고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너무 서울이 모든 걸 독식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 가져가야 된다. 지방에 옮겨가는 것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 부분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데 이걸 여러 군데 이렇게 배치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혼자 그거 투쟁하시고 저는 그러시는 거 모습 보고 참 성견 지명도 있으시고 또 물론 금융권이 여의도에 많기 때문에 여의도를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 홀로 좀 다른 의원님들은 별로 같이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의도가 국제금융특구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의도의 기능을 자꾸 빼가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전문가들이 많이 드는데 런던 안에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구가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등포 구 같은 데인데요. 그게 몇 킬로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금융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런던의 그 시티 오브 런던은 로드 메이어라고 그러니까 메이어니까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작은 시장이죠. 시장인데 로드가 붙어서 시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현일 부총장이 사실은 로드입니다. 로드. 최현일 경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영등포 특히 여의도 안에 그런 기능을 해야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싸우고 요새 이제 홍콩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홍콩하고 싸우고 도쿄하고 싸워서 이 영등포와 여의도를 우리나라 금융의 전략적 발전 지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야금야금 서로 빼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좀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해서 싸웠는데 박 시장님하고 의기가 조합이 돼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방향이거든요. 우리 신영민 의원님하고 또 동호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핀테크 산업이라고 요새 금융의 새로운 혁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금융산업을 키우는 그런 기술이 핀테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여의도에다가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 청년 창업가들이 다 모이게서 지금 아마 그날 한 4, 50개 그 기업이 왔죠. 근데 앞으로 이거 훨씬 더 키워갈. 전문 기업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같이 행사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뭐 이미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벌써 성장하는 기업들도 제법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금융탁구를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대학원, 금융대학원 하나 유치하겠다 이렇게. 그 예산이 유지됩니다. 예.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180원. 이 여의도 영등포 지역에서 뭐 이렇게 꼭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박 시장이 이건 꼭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거 평소에도 뭐 저한테 자주 오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공개적으로 우리 최현 부총장님도 있고 우리 시의원님도 저기 계시니까 시의원님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게요. 네. 우리가 예산 올리면 뭐 지금 많이 깎고 계신다 그러는데 좀 덜 깎아주시죠. 네? 오늘 뭐 4분이나 오고 계시니까 막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영등포 것은 안 깎으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저희들이 기대해도 좋고요. 여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여의도 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제 여의도 재건축 문제. 이것은 뭐 사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구청과 또 저와 다 관계되는 거라서 이 문제는 저는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이슈 몇 가지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무청 문제. 예. 병무청 부지는 신길 7동을 위주로 해서 쪽에 있습니다만 10,000평의 공원 부지인데 이걸 이제 중앙정부가 자꾸 어떻게든지 이걸 좀 법적 효력을 없애려고 내년 7월에는 어차피 저 법적 효력을 다투게 돼 있으니까요. 연 시쯤에는 뭐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앞골 공원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 공원을 좀 지키고 거기에 병무청을 번듯하게 좀 구석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그 큰 현안 중에 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대림동은 이번에 큰 문제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대림산 유수지 굉장히 큰 넓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체육시설을 짓기로 결정이 나서 이건 서울시가 좀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도 인접해 있는데 그것도 평생교육센터로 잘 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지금 학교들이 쭉 있는데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학교들은 교사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학교일수록 여기가 지금 옛날 부도심이기 때문에 이 옛날에 지은 학교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가 좀 많이 문제가 됐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데 대형 중고는 냄새가 또 심하고 이래서 그 문제도 좀 같이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시설과 환경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쳐주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작동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숙제를 많이 주셨네요. 근데 학교 문제는 어쨌든 교육감님 관할이긴 한데 아무튼 뭐 서울시도 심력 있게 좀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병무청 부지 문제는 저도 그날 말씀 다 듣고 저희들 따져보니까 그건 참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무청이 다 쓰고 있는 걸 병무청이 제대로 건축되게 해주고 나머지 땅은 말하자면 이제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너무 좋은 생각이고 저희들은 제가 실무진에도 이건 아주 적극 좀 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이미 저희들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앞에 여의도에 지금
재건축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쉽지 않은 문제죠. 정말 여기 뭐 녹물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걸 못 해드리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좀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의도 전체 이런 새로운 개발, 재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뭐 그때 막 그냥 정신없이 오르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저도 그냥 유보를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가격이 좀 앙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세제라든지 요새 특히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서 또 나름 도시는 뭐 언제나 또 새롭게 개발돼 가야 되니까 그 두 개를 다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네. 고민이 지난번에 대선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여기 이 방을 빌려서 쓴 기업도 저 옆방도 그렇고요. 그 공약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금방 말씀하신 그 공약을 그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그걸 이제 우리가 책으로도 한번 내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박 시장님 생각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아셨을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손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 그러나 뭐 우리의 친구죠. 우리의 버신 재현일 구청장. 재현일 구청장은 또 박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또 뭐 학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아는 분들이 많이 모셔오는데 두 분은 한참 전에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 비서관 했죠. 보좌관을 제가 1년 이상 동안 그 시장님을 모셨어요. 장모자랑 서울시에서 매년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구정 3대 목표가 있는데요. 소통과 혁신인데 이 다 세 키워드가 시장님 모시면서 들어왔던 걸 그대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재현일 구청장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박 시장님 전화를 안 해도 두 분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님하고는 이제 뭐 자주 뵙지만 이 두 분의 각별한 인연은 저와 주마가 편이 돼가지고 훨씬 더 우리 세 사람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구청장이 되신 지가 1년 얼마 됐죠? 1년 12월 말 되면 1년 반이 됩니다. 1년 네, 박 시장님이 얼마나 도와줬어요? 뭐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니 부부청장 딱 찍어서 이 사람 보내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또 뭐 지난번에 보니까 대선 제분 그것도 잘 됐고 그다음에 영등포 역전에 그 뭐죠? 영중로 뭐 이런 거는 뭐 알아서 잘하니까 저는 그냥 제가 뭐 간단하게 돈만 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시장님께 이 자리에 간단하게 감사드리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25개 구청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재동에 있는 그 센터였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덕담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물 짓고 땅 타고 뭐 하는데 SOC 그 문제 말고 주변에 있는 거 청소부터 하고 주차부터 하고 잘해라.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엉엉 생각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차 문제 신경 써서 그때부터 시장님께서 한 25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동구가 때도 서울시에서 당신과 지원 어떤 방안을 안 줬으면 아무리 구청에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를 빌어서 구정이라는 거는 국정과 시정 이 세 가지 정부와 국회, 서울시 있기 때문에 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경미 의원님께서도 많은 또 국회 관심 가주셨고 또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보면 항상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가 맺히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부탁을 안 드려도 시장이 알아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거라도 세상에 누워있는 국비를 좀 많이 더 쌓아주면서 부가 잘 운영되어야지.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하여튼 뭐 한마디로 뭐 궁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말 잘 맞추셔 주셔가지고 저는 이보다 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이 궁합을 맞춰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할 텐데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뭐 이거 최구청장이 바라보는 영등포를 좀 한마디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것도 회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1년 반이 되면서 아까 시장님 말씀을 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도시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반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지하철, 도로, 이런 건물 다 있고, 학교 있고, 병원 있고. 근데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특히 쓰레기, 청소, 전차 문제, 고위강사, 그리고 학취. 이런 생활 속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새로운 걸 한다는 건 그건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주창하시는 민생, 생활 행정, 이것이 바로 구에서 실현돼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영등포구가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서울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서남권의 종갓집이고 강남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영등포구의 이 서남권 종갓집으로서 자존심, 맏형 역할, 그 자부심은 어떻게 하면 향후 영등포 100년의 사고 정책으로 녹여낼 거라고 녹여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안의 노력이 아니라요. 국회의원님, 서울시, 시장님, 이 두 주체의 유기적인 도움이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3위 있잖아요. 이제 2인 삼각, 3인 사각에는 함께 아까 약속했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뒤에 또 그 중국 교포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저희 영등포에 또 구로구와 함께 광진구 구로구와 함께 또 교포분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사실 굉장히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림동이라든지 영등포에는 워낙 우리 중국 동포들과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도 여러 번 가서 지난번에 같이 모시고 한 두세 번 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단점이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 되도록, 우리 서울의 자랑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지금 42만 명 정도 됐고, 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 어떤 국제기관을 서울에 유치해서 직원을 뽑아보면요, 서울에 기꺼이 오겠다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한국 사람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미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또 우리 동포들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활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지만 뭐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발전의 하나의 자양분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이 시민이 늘 그 관심 갖게 해주셔서 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중국어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아파트는 이제 5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의 위험이 지금 이제
대두되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기 쪽이 이건데 그러니까 재건축 이전이라도 재건축 하려면 우선 지금 발전해서 3년이 걸리니까 그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는 좀 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에서 사실 3핵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지난번 사실 제가 유보하기 전까지는 이 여의도를 어떻게 정말 서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되고 주로 이제 아파트에는 어르신들만 살고, 근데 여기가 금융권이라든지 아주 서울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마치 맨하탄 같이 되도록 이런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면서 마치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제가 유보하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주민들이 어쨌든 뭐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면은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동산의 앙등 없이 또 주민들의 이런 요구도 같이 함께 해결되고, 그리고 여의도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도시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확실한 답변은 아니실 것 같아서 확실한 답변을 줄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노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단행하셨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정책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를 이렇게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뭔지 좀 설명.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오는 이런 미세먼지가 그게 정체가 되니까 그게 서울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세먼지 시전제라는 것은 그렇게 악화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를 줄여서 그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취지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하루에 그냥 몇천 대가 막 단속에 걸렸는데 어제는 다 합쳐봐서 600몇 대고, 이게 더 알려지면 아마 단속되는 건수로 확 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나오기보다 웬만하면 그 전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짧은 거리는 뭐 보행이나 자전거 탈 수 있게, 요새 자전거에 따릉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서 적어도 서울에서는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게. 이제 문제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른 도시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아직 속도가 서울만큼은 안 나오기 때문에 내일 사실 국무회의에 이제 저 말고도 이재명 지사나 또 박남춘 인천시장님도 오셔서 그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좀 합의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확실히 좋아지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시장도 경동시장처럼 노브랜드가 들어서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영등포 관내 LED 조명 교체해달라. 주민센터들이 동별로 시설차가 큰데 낙후된 주민센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다문화 화합 정책 구상이 있는지, 치매 노인들의 요양시설 확대와 국영화가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또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박 시장님 마무리 발언. 뭐 오늘 정말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주도하시는 이 토크쇼에 제가 와서 뭐 백지 수표를 남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걸로 그냥 했으니까. 아무튼 저는 뭐 시정이 구정이 시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영등포구가 잘 되면 그게 서울시가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뜻에 맞는
마음에 맞는 두 분이 이 지역을 어쨌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영등포를 또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방언만 할 일이 아니고 구민이나 시민한테 열어가지고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 시장한테 제안했는데 박 시장이 흔쾌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박 시장이 원래 말을 이렇게 로변 정담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톡쇼로 준비를 했고 최현일 구청장도 박 시장과의 독특한 인연이 있잖아요. 특별하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직접 시장과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구민들,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화이팅! 서울시 화이팅! 영등포 화이팅!